그들이 우리 공장을 파괴했어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15,000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170억 달러 투자가 취소되었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등지고 캐나다로 대탈출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출입국 관리소가 최첨단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2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강제 추방한 그날, 미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삼성, LG, 현대차까지 연쇄 철수 결정.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국이 거부한 인재들을 우리가 환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서 있던 한미국인 공장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25년간 제조업에 몸담아온 52세 리처드 스미스. 그는 왜 자신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폭로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여겼거든요.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어떻게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편견 덩어리였던 관리자가 어떻게 진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식 사과하게 만든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실화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제가 진짜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끌려간 다음날 아침 제가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저를 덮쳤거든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인 오전 6시 30분에 출근했는데 저를 맞이한 건 귀를 눌러대는 것 같은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현장이 마치 산업묘지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처드 스미스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25년 동안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온 공장 관리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실화입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제가 일했던 넥스트셀 배터리 공장은 한국의 대기업이 사바나에 세운 최첨단 배터리 생산 시설이었어요. 한때 번영했지만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우리 도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곳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경쟁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특유의 무더운 여름 햇살이 공장 위로 내리쬐고 있었고, 산업지구의 뿌연 연기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이 안전화를 신고 콘크리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익숙한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컨베이어 벨트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 로봇 팔들이 배터리 셀을 조립하며 내는 정밀한 윙윙거리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유압 시스템의 쉬익거리는 소리. 저에게는 이런 산업 현장의 소리들이 하나의 교향곡 같았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팀은 벌써 일상 업무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진단 화면 앞에 몸을 숙이고 있거나 장비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있었죠. 그 꼼꼼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저는 늘 문화적 강박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전문적인 우수함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46분이었어요. 아직 오후 교대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고 생산성 수치는 예정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주임 엔지니어인 박지훈 씨가 메인 배터리 조립 라인 근처에서 미국인 기술자 한 명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영어에 손짓을 섞어가며 여러 부품들을 차근차근 가리키고 있었죠. 공장 저편에서 봐도 그 특유의 집중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할 때면 항상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곤 했거든요. 마치 기계들도 그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공장 정문이 폭발하듯 박살났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어요. 트럭 충돌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강화 철제 보안 장벽이 알루미늄 호일처럼 구겨지고 있었거든요.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SUV 세대가 우리 주차장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명백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공격적이고 정밀하면서도 연방정부의 권한을 등에 업은 그런 위압적인 움직임이었죠. 순간 공장 바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기계가 한꺼번에 멈출 때만 나타나는 그런 섬뜩하고 불길한 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컨베이어 벨트, 모든 로봇 팔, 모든 진단 화면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지해 버렸어요. 건물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산업 현장의 친숙한 소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어떤 경보음보다도 훨씬 더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경비실 정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직거리는 정전기 소리뿐이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생산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의 강화. 유리창을 통해 무장한 사람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림자가 갑자기 실체를 얻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들이 입고 있던 장비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배터리 공장보다는 전쟁터에 더 어울릴 법한 전술 장비들이었거든요. 검은 헬멧, 방탄조끼, 그리고 무엇보다든 뒤에 적힌 하얀 글자 2개. IC 출입국 관리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텔레비전에서 국경, 지역 단속에 관한 뉴스로 알고 있던 그런 평범한 출입국 관리소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공격적이고 군사적이며 조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문을 통과한 첫 번째 요원의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만하고 위압적인 걸음걸이였거든요. 그 뒤로 10여 명이 더 따라 들어와서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효율적으로 공장 바닥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그들의 군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만으로도 이들이 미리 정해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공장 전체에 우레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들어. 모두 바닥에 엎드려. 그 명령은 거대한 공장 공간에 메아리치면서 산업 현장 특유의 음향 효과로 더욱 증폭되어 마치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순간 작업자들이 놀란 새들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체념 어린 정적 속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사무실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휘청거리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요. 이들은 제가 뉴스에서 봤던 출입국 단속의 얼굴 없는 숫자나 통계가 아니었어요. 제 동료들, 제 팀원들, 우리 공장을 동남부 전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 생산시설 중 하나로 만들어준 바로 그 소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요원들은 정말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사람들의 손을 뒤로 돌려 플라스틱 결속대로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저를 오싹하게 만든 건 그들의 무서운 선별성이었어요. 텍사스 출신인 제리 마르티네즈는 그냥 지나쳤어요. 몇 세대 전에 대만에서 이민 온 가족의 후손인 수잔첸 주변도 그냥 지나가더니 오직 메인 생산 라인 근처에 모여있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에게만 일직선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2명의 무장한 요원이 다가올 때도 완전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그와 꼬박 2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 팀 전체가 머리를 싸매고도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그가 차근차근 풀어내는 걸 수없이 봤어요. 배터리 셀 정렬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생산 효율이 무려 12%나 향상되었거든요. 그는 명문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 화학에 대해서는 이 건물 안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결속대가 그의 손목을 단단히 조여올 때 지훈 씨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공장 바닥 건너편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의 눈에서 본 건 제가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당연히 느꼈을 법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마음 아프고 가슴 저린 감정이었습니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정과 모든 오해와 모든 편견들을 다 아우르는 깊고 절망적인 실망감이었어요. 그것도 뼛속 깊숙이까지 스며든 그런 실망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본 시간은 아마 겨우 3초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에서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뭔가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생생하게 느꼈어요.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지금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바로 제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가고 있는 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잘못된 추정들과 편견들을 왜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깨달음과 더 놀라운 반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1.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제가 진짜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끌려간 다음날 아침 제가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 저를 덮쳤거든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인 오전 6시 30분에 출근했는데 저를 맞이한 건 귀를 눌러대는 것 같은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현장이 마치 산업 묘지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완전히 멈춰 있었고 로봇 팔들은 뭔가를 잡으려던 채로 허공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진단 화면들은 모두 어둡게 꺼져 있었는데 가끔씩 깜빡이는 에러 메시지만이 처리할 사람도 없이 혼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광택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 메아리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채워야 할 소중한 목소리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일찍 출근해서 대개 6시 45분까지는 도착해 있곤 했거든요. 기술적인 영어와 빠른 한국어가 섞인 조용하지만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우리 아침의 배경음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환기시설이 내는 기계적인 쌕쌕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21번 국도의 차량 소음뿐이었어요. 메인 제어실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박지훈 씨가 배터리 셀 정렬 프로토콜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있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의 커피 머그컵이 키보드 옆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는 순간 울컥했어요. 파란 글씨로 서울대학교라고 쓰인 단순한 하얀 도자기 컵이었는데 안에 들어있던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표면에는 미니어처 기름막처럼 얇은 막이 떠 있었어요. 그의 노트도 펼쳐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깔끔한 도표들과 복잡한 계산식들로 가득한 페이지였어요. 제가 한때는 강박적인 세심함 정도로 여겼지만 사실은 항상 감탄하고 있었던 그런 정말 꼼꼼하고 전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제 오후부터 제 가슴속에서 계속 쌓여오고 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순수하고 강렬한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리는 상태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마치 혈관 속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앨런 캠프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세 번째 벨에서 받았어요. 훈련받은 듯한 전문적인 톤의 젊은 보좌관이었는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즉시 제 신경이 거슬렸어요. 캠프 주지사 사무실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넥스트셀 배터리 솔루션스의 공장장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어제 있었던 출입국 단속 사건에 관해서 주지사와 즉시 통화해야 합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타자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스미스 씨. 하지만 주지사님의 오늘 일정이 이미 모두 차 있어서요. 메시지를 남겨두시겠어요? 이건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했고 우리 전체 공장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요?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출입국 관련 문제는 연방정부 관할 사안입니다. 주정부로서는 제한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고 즉시 다시 걸어서 캠프 주지사에게 직접 연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요. 무려 10분간의 답답한 관료적 핑퐁 끝에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는데 사바나 강에서 불어오는 1월의 차가운 바람만큼이나 냉랭했어요. 리처드 어제 일어난 사건으로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화가 났다고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떨렸어요. 앨런 그들이 우리 공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 세금을 성실히 내는 지역 주민들이었다고요. 리처드 이건 연방정부 사안입니다. 주정부는 개입할 수 없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적 절차라니. 그 말들이 제 입안에서 쓰디쓰게 느껴지면서 저도 모르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책상 위에 램프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합법적인 서류들이 지갑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는데도 플라스틱 결속대에 묶여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간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절차라니 정말 말이 안 되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패트리시아 모리슨 상원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브래들리 월시 하원의원에게도 연락했어요. 제 휴대폰 연락처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연방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화가 똑같은 미치도록 답답하고 화나는 각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우려의 표현들. 선거 공약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리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는 뻔한 약속들 그리고 출입국 단속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고 저희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는 똑같은 변명들의 반복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오가 되자 제가 무려 17통의 전화를 걸어서 19명의 서로 다른 직원들, 보좌관들,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권력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끔찍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분노를 표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마치 우리가 그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소중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따르는 당연하고 받아들여야 할 대가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경악하게 만든 건 마지막 통화였어요. 제가 맞서고 있던 제도적 오만함이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통화였거든요. 출입국 관리소 지역 국장인 조지 하워드가 저와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데 동의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랑할 기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목소리에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데서 나오는 그런 역겨운 우쭐함과 자만심이 배어 있었어요. 스미스 씨, 어제 저희 작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적절한 연방 규정과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절차라고요? 저는 제 목소리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었고 우리 지역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던 소중한 구성원들이었다고요. 스미스 씨, 제가 이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워드의 어조가 더욱더 깔보는 듯하고 무시하는 투로 바뀌었어요. 마치 특별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에게 아주 쉬운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건방진 말투였거든요. 그래서 공장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대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로 미국 경제 전체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라고요?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인력일 뿐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인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의 말들이 제 머릿속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대체 가능하다는 말. 그게 바로 우리 공장의 생산 효율을 무려 15%나 향상시킨 놀라운 혁신을 이뤄낸 지훈 씨를 보는 이 사람의 시각이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화학 분야에서 3개나 되는 중요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김 박사님도 그에게는 그냥 대체 가능한 인력이었던 거죠. 우리 시설을 힘겹게 버티던 신생기업에서 동남부 전체 지역에서 손꼽히는 최첨단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그 전체 한국인 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진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우리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한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가족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워드가 제 말을 완전히 자르면서 시멘트 믹서기 안에서 굴러다니는 거친 자갈들 같은 소리로 비웃듯 웃었어요. 이봐요 스미스 씨, 저도 당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변화라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당장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유능한 미국인 엔지니어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현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이상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아무리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다고 해도 우리 사회의 제도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감염시키고 있는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오만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이 충격적인 깨달음과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전 세계 사람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가슴 아픈 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는 아직 하나의 선택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진실을 폭로한 후 받게 된 반응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간 다음 날 새벽 6시에 한 미국 공장장의 양심 고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몇 시간 안에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화제가 되면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반응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사는 동네 이웃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고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못 본다고 생각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뻔히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2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지역의 다른 공장 동료들과 관리자들도 갑자기 제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운하고 외로웠어요. 더 심각한 건 익명의 편지들이었어요. 우편함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편지들 중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고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매도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외국의 이익을 위해 자기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라고까지 하는 정말 심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도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도 비슷한 차별을 당했는데 아무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절절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회사의 미국인 엔지니어들과 관리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자신들도 한국인이나 일본인 동료들과 일하면서 비슷한 편견을 목격했고 때로는 자신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솔직한 고백들을 해왔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국제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심지어 일본의 NHK까지도 사바나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면서 단순한 출입국 사건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편견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큰 상징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적인 화제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사랑하는 사바나라는 도시가 받은 상처였어요. 그날 저녁 집 앞마당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건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도적 오만함과 개인적 편견이 하나의 도시 전체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 목소리를 찾았고 제가 믿는 진실을 세상에 말했으며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를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적대적인 반응들보다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국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존엄성과 상호 존중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출입국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외국에서 온 이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우선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무서웠어요. 제가 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고 무서운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저 자신도 25년 동안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니까요. 그들의 성실함을 강박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협력을 경쟁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희망이라는 것의 힘이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체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았어요. 2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그들이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바나라는 도시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고 편견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구원이 여전히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바나를 위해서 그리고 외국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용감하게 건설해 나가려 했던 사람들의 재능과 꿈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했던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제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끝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저 멀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의 말이에요.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게 바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결정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지훈 씨와 서울에서 나눈 그 의미 깊은 대화와 악수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거든요. 한반도가 비행기 창 아래로 사라져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제가 돌아가는 미국이 진정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어려운 대화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고백이 불러일으킨 국제적 관심과 압력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충격이 상당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계획하고 있던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자동차도 엘라베마 공장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LG전자까지도 조지아주 벨토스타에 있는 가전제품 공장을 규제 불확실성과 인력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폭로한 진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고한 미국인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국제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캐나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존엄성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특별 정책을 발표했어요. 미국에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아시아 기술 기업들에게 빠른 비자 발급과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캐나다 총리가 직접 CNN에 출연해서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던 그 한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캐나다는 다른 일부 국가들이 거부하기로 선택한 혁신과 우수함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내쳐버린 소중한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미국 전역의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동남부 지역 곳곳에서 한국계 아이들이 학교에서 임시 미국인이라고 놀림받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급습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미국 아이들이 한국계 그부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80대의 한 한국전 참전용사가 병원 침대에서 올린 영상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피를 흘려 지켜낸 이 나라가 왜 내 고향 사람들의 자녀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가라고 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의 압력도 점점 강해졌어요.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회사 임원들도 자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미국 투자 계획을 실제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 기사가 발표된 지 정확히 3주 후인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대통령 출입국 단속 논란에 대해 국민연설 예정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모든 주요 방송사가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했어요.
저는 제가 한때 한국인들의 근무 태도를 문화적 강박증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바로 그 안락의자에 앉아서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제가 목숨을 걸고 폭로한 진실을 인정하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에는 3주간 계속된 외교적 위기의 무게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그에게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진정한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그의 뒤로는 미국 국기가 오벌 오피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걸려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저는 그 국기가 과연 제가 믿고 있던 가치들을 여전히 대표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동포 여러분, 평소 선거 유세 때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조용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소중한 동맹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건설하러 온 합법적인 근로자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재능을 투자하고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며 우리 사법제도에 믿음을 걸었던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어요. 잠시 멈춘 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강렬한 시선이 마치 개인적으로 저에게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이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판단의 오류였으며 제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취한 모든 행동에 대해 저는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어진 발표들은 정말 신속하고 단호했어요. 조지 하워드는 즉시 해임되었는데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연방 공무원직에서 영구히 배제된다는 강력한 조치였어요. 애틀랜타 지역 출입국 관리소는 완전한 조직 개편을 거치게 될 예정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는 점이었어요. 앞으로는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어떤 단속 행동도 반드시 사법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대통령이 국제근로자 존엄성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사바나에서 23명의 엔지니어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 건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안도의 눈물, 자부심의 눈물, 그리고 희망에 가까운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쉬웠을 상황에서 침묵보다 정의를 선택한 한미국인의 용기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리처드 스미스 씨가 보여준 용기는 미국이 진정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재능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나라, 우리의 불안감 주변에 벽을 쌓는 나라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서로 손을 잡고 다리를 놓는 나라 말입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지자 제 핸드폰이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전국 각지의 기자들에게서 인터뷰 요청 전화가 쏟아졌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끝없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 뉴스 방송사들에서도 인터뷰 출연 요청이 계속 왔고요.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바로 지훈 씨였어요. 서울의 자택에서 똑같은 연설을 지켜보고 있을 그가 과연 이 공식적인 사과에서 제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의 연설은 분명히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정치적 쇼나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도 바꿀 수 없는 냉혹한 현실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넥스트셀의 캐나다 시설은 이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20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와 1,800명의 캐나다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될 예정이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바나 공장 운영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신뢰의 손상이 너무 깊고 사업적 위험 부담이 여전히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뒷마당에 서서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바나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깨달았어요. 편견과 제도적 실패가 가져온 어떤 결과들은 아무리 진심 어린 말과 공식적인 사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존중과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끔찍했던 7월 오후 이후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여전히 구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는 아직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의 역사적인 연설이 있은 지 며칠 후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에 핸드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화난 메시지나 협박성 편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어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의 스크린샷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모든 게시물에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해시태그 리처드 스미스 진실이라는 태그였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알림들을 확인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제 고백이 단순히 화제가 되거나 논란이 된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사가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온갖 플랫폼과 웹사이트에서 무려 300만 번이 넘게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번역의 범위였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주요 언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방언이나 소수 언어들로까지 번역되어서 헬싱키부터 홍콩, 멕시코시티에서 카이로까지 전 세계 곳곳의 온라인 포럼과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감동적이었던 건 이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거였어요. 미국 전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보잉에서 일하는 한 미국인 엔지니어는 리처드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면서 우리 한국인 동료들이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을 나는 그동안 왜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을까라는 반성의 글을 올렸어요. 바로 제가 수년 동안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켄터키주의 한 은퇴한 토요타 공장장은 자신의 시설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일본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공개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미국식 생산 방식을 개선했는지, 어떻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혁신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편견들과 오해들에 직면해야 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어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독일의 주요 자동차 회사 경영진들이 연달아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 직원들의 처우 환경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에 엘라베마주에 계획하고 있던 대규모 투자를 전면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건설 예정이던 무려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자동차도 엘라베마주 공장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요. 하지만 조지아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던 건 LG전자의 결정이었어요.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근로자 보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이유로 내세우며 벨토스타에 있는 가전제품 공장의 완전 폐쇄를 발표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제 용기 있는 증언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고한 미국인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지아주는 수십 년간 국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모든 신뢰관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저의 마음을 아프고 동시에 분노하게 만든 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었어요. 미국 동남부 전역의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괴롭힘과 차별의 영상들을 소셜미디어에 용기를 내어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들이 집에서 급습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미국 아이들이 한국계 그부들을 임시 미국인 언제든지 쫓겨날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특히 잊을 수 없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80대의 한 한국전 참전 용사가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젊은 시절을 바쳤고 피를 흘려가며 자유를 지켜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왜 지금 내 고향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편 캐나다 정부는 이런 미국의 외교적 재앙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존엄성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특별 정책 패키지를 공식 발표한 거죠. 미국에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아시아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초고속 비자 발급 절차와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캐나다 모리슨 총리가 직접 CNN 생방송에 출연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캐나다는 일부 다른 국가들이 거부하기로 선택한 소중한 혁신과 뛰어난 재능들을 두 팔 벌려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우리가 편견과 오만함으로 내쫓아버린 귀중한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제 기사가 발표된 지 정확히 3주 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과 압력이 미국 정부 최고 권력층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끌어내는 역사적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대통령 오늘 저녁 출입국 단속 논란에 대해 전 국민 대상 특별 연설 예정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며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국의 모든 주요 방송사들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했어요. 저는 제가 한때 한국인들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문화적 강박증 정도로 잘못 이해했던 바로 그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폭로한 진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에는 지난 3주 동안 계속된 국제적 외교 위기의 무거운 부담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그분에게서 거의 본 적이 없는 진정한 겸손함과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그분 뒤로는 성조기가 오벌 오피스에 고요하고 엄숙한 공기 속에서 미동도 없이 걸려 있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과연 그 깃발이 제가 믿고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을 여전히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평소 선거 유세장에서의 그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분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맺은 소중한 동맹관계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합법적인 근로자들에게 마땅히 보여줘야 할 존경과 예의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재능을 우리 지역사회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며 우리의 사법제도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깊은 믿음을 걸었던 그런 분들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했어요. 잠깐 말을 멈춘 후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강렬하고 진지한 눈빛이 마치 전국의 모든 시청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것은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였으며 저의 행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 취한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전적이고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이어진 구체적 조치 발표들은 정말 신속하고 단호했어요. 조지 하워드는 즉시 해임되었는데 단순히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직에서 영구히 배제된다는 강력한 징계 조치였어요. 애틀랜타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조직 전체의 완전한 개편과 재정비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었던 건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규정과 절차들이었어요.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 대한 그 어떤 단속이나 조치도 반드시 사법부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이고 희망적이었던 발표는 국제근로자 존엄성 보장위원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연방기구를 창설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사바나에서 23명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부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절대로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하지만 정말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오게 만든 건 바로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건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고 자부심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가까운 그런 복잡하고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저에게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기 시작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제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통령의 역사적인 연설이 있은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2월의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집안에 임시로 만든 사무실에서 법률 서류들과 새로운 사업 등록 관련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바로 넥스트셀 본사에서 걸어온 전화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넥스트셀 북미 인사부 부사장 제니퍼 박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특유의 훈련된 친근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희가 당신을 다시 모셔서 회사의 고위직에서 함께 일하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조건들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한 대우였거든요. 국제운영 담당 이사라는 직책으로 주로 새로운 밴쿠버 시설에서 근무하되 북미 전체 사업장들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는 자리였어요. 급여는 제가 공장장으로 받았던 것의 거의 2배에 달했고 완전한 이주 지원은 물론 상당한 계약금과 노후를 걱정 없이 보장해 줄 만한 종합 복리후생 패키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계 미국인 직장 통합 관리에 대한 정말 독특하고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회사 특유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미국인 관리자라는 점이 기술적 자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저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사회에서는 국제 파트너들과의 신뢰관계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독특한 관점과 경험이 정말 소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을 통해 사바나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대하고 오래된 참나무들에서 회색빛 녹색의 스페니시 모스가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여전히 경제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도시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어요. 상황의 아이러니함이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연방 요원들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함께 건설해온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서 있기만 했던 무력한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같은 회사에서 앞으로 비슷한 재앙적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달라며 엄청난 보상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제니퍼 씨. 길 건너편에서 이사 트럭에 가재도구를 싣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도적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모든 꿈이 산산조각난 이 도시를 떠나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정중히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이어진 침묵이 충분히 길어서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당황한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할 때는 회사 특유의 열정적인 어조에서 진짜 어리둥절한 톤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스미스 씨,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입니다. 정말로 이런 기회를 포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어떤 소중한 교훈들과 깨달음들은 개인적인 성공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아무리 후한 급여나 완벽한 복리후생 패키지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말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 대신 저는 그냥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미 어떤 기업 직책도 줄 수 없는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넥스트셀에서 받은 퇴직금과 제 개인 저축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크로스컬처럴 브리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회사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어요. 사바나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재앙적인 문화적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비극들을 미리 방지하는 데 전념하는 전문 컨설팅 회사였어요. 정말 놀랍게도 첫 번째 고객이 찾아온 과정에서도 세상의 아이러니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사업 개발 전문가인 사라 김 박사님이 제 기사를 읽고 직접 연락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개발하고 있던 바로 그런 종류의 심화된 문화 역량 훈련과 상호 이해 프로그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 회사가 바로 넥스트셀의 새로운 밴쿠버 운영시설이었던 거예요. 그해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사무실 창문에 서리가 앉을 정도로 쌀쌀한 날에 지훈 씨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국제 우편 서비스의 놀라운 정확성과 신뢰성 덕분에 정말 안전하게 배달되었거든요. 봉투에는 한국 우체국의 공식 표시가 찍혀 있었고 그에 익숙하면서도 정확무결한 손글씨로 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이건 제 편견과 오해가 그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방해했던 시절 우리의 단순한 업무적 관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진정성 있는 온기였어요. 리처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길을 진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바나에서 우리가 함께 그려보고 꿈꿨던 그 아름다운 미래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말이죠. 당신이 하고 계신 소중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안함과 안주보다는 용기를 선택해 주시고 개인적 편의보다는 진실과 정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진정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지와 함께 밴쿠버 새 시설의 성대한 개장식 사진도 동봉되어 있었어요. 최신 설비를 갖춘 번쩍이는 연구소와 생산 라인에서 한국인과 캐나다인 엔지니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력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는 사바나가 영영 잃어버리게 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단순한 경제적 기회만이 아니라 진정한 상호 존중과 파트너십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용을 완전히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무한한 인간적 잠재력의 모습을 말이에요. 제가 새롭게 시작한 컨설팅 사업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 특별한 것에 신중하고 착실한 속도로 성장해 나갔어요.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걸고 한국인 동료들을 용감하게 옹호했던 미국인 공장장에 대한 이야기가 국제 제조업계 전체에 서서히 퍼져나갔고, 여러 회사들이 기존의 표준적이고 형식적인 다양성 교육 워크숍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문화 간 이해와 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과 북미의 여러 주요 도시들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며 일하게 되었어요. 밴쿠버, 토론토, 디트로이트, 샬럿 등등을 다니면서 한국 기업들이 서구 비즈니스 문화의 미묘하고 복잡한 뉘앙스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무의식적 편견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저의 모든 강연과 발표는 언제나 똑같은 개인적 고백으로 시작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헌신을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잘못 해석했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그것이 사실은 집단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깊은 존중심에 뿌리를 둔 진정한 전문적 우수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으로의 저 자신의 완전한 변화와 성장 이야기를 말이에요. 이 새로운 일은 과거 25년간 해왔던 공장 관리 업무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웠어요. 끊임없이 제 자신의 기본 가정들과 선입견들을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했고, 여전히 가끔씩 제 사고방식 속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편안하고 익숙한 편견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5년간의 모든 산업 현장 경험을 통틀어서도 성취해본 적이 없을 만큼 깊은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진정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이 직장 내 인간관계는 물론 전체적인 사업 성과에도 미치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긍정적 영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고요한 저녁 시간이면 가끔씩 여전히 사바나의 산업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텅 비고 을씨년스러운 넥스트셀 옛 공장 건물을 지나가며 드라이브를 하곤 했어요. 그 거대한 건물은 마치 낭비되고 버려진 기회들의 슬픈 기념비처럼 우뚝 서 있었고, 텅 빈 창문들이 포기된 꿈들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시선으로 조지아의 아름다운 노을을 쓸쓸하게 반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저는 그곳을 단순히 실패와 좌절의 상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한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 의미 깊은 장소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바나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 새로운 사무실에서 저는 책상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작은 배터리 셀 모형을 소중히 전시해 두었어요. 강제 추방을 당하기 직전 한국인 엔지니어 팀이 저에게 준 마지막 작별 선물이었거든요. 정교하게 솔질 처리된 알루미늄 표면에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와 파트너십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매일매일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글귀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 리처드 스미스에게. 그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8글자는 수십 년에 걸친 모든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감수성 향상 워크숍들이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근거 없는 추정과 가정을 실제 경험으로 바꾸고 맹목적인 편견을 진실한 개인적 관계로 대체함으로써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지워버렸거든요. 더욱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발전은 기업의 정책이나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서로의 차이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근본적인 인간성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하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 저녁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전 세계 곳곳의 항구들을 향해 사바나 강을 따라 유유히 항해해 나가는 화물선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준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 관계와 파트너십은 국적이나 언어,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며 그것은 상호 존중과 깊은 이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에 대해 사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함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말이에요. 넥스트셀과 사바나가 함께 그려보고 꿈꿨던 그 아름다운 미래 즉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미국의 뛰어난 제조 역량이 완벽하게 결합된 이상적인 미래는 제도적 오만함과 개인적 편견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슴 아픈 비극과 상처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미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단순한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표면적인 협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상호 존중 위에 그리고 겉핥기식 관용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인간관계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미래였거든요. 이제 제가 편견과 오만함에 사로잡혔던 과거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현재로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컨설팅하는 모든 회사, 제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모든 관리자와 직원, 제가 놓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문화적 소통의 다리들이 23명의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억울하고 아픈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충분한 수의 미국인들이 편안함과 안주보다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선택할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외국 땅에서 용감하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건설해 나가려는 사람들의 소중한 꿈과 뛰어난 재능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진실한 인간관계, 하나하나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 그리고 하나하나의 진심 어린 상호 인정과 존중의 순간들을 통해 조금씩 천천히 써져나갈 것이라는 소중한 진실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던 제가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선량함이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